그런 것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잘 아시는 대로 직접 우리 경제부총리를 대거 없이 수행하신 분이고 저희가 잘 봤는데 최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한경 정선남 차장께서 좀 현안에 대해서 좀 해주시죠. 네, 제 경제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총선 얘기를 조금 전에도 해주셨지만 제가 또 재밌게 봤던 부분이 총선 이후에 좀 유능한 민생정당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이 국민의힘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 민생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 서민들의 불만이 물가가 너무 비싸다, 또 고금리 상황이 좀 지속되면서 또 힘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이제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25만 원을 왜 반대하시는지는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럼 여당만의 차별화된 민생 지원 대책은 뭐냐? 이게 지금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지금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이 여당만의 민생 대책은 어떤 구상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 민생 경제 상황은 좋지를 않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살림살이가 굉장히 팍팍하지요. 그래서 늘 정부나 특히 저희와 같은 정치인들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우선 경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지난 한 2년간의 소위 말해서 어려운 경제 전반의 모습은 조금 이제 벗어나고 전반적인 개선세를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은 금년에 한 2.5 내지 2.6%, 이것은 2만 불 이상의 G20 국가 중에는 최고의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본보다 저희들이 국민소득이 높아졌습니다. 수출, 국제수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보정이 되고 있고, 역시 고용 상황도 지금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전반적인 지표는 역대 지난 정부보다 확연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늘 서민들 민생 살림살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현재 정부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해 부총리 할 때 금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취약계층에 관한, 이럴 때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관한 재정 투입을 건전재정을 하면서 총 지출 증가율은 낮게 가져왔지만 2.8% 낮게 가져왔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8% 이상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고, 특히 취약계층 기초 이 생계급여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대폭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생계급여를 올린 금액이 5년간 올린 금액이 19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 해 올린 금액만 해도 21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까지 하면은 3년간의 정책 총합을 하면은 4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즉 취약계층 하면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150여 명 되는 생계급여자들, 이 저소득층에 관해서 생계급여 금액을 올린 것이 19만 6천 원밖에 5년 동안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40만 원 이상 올린다. 즉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 민생 살피는 예산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관한 예산은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는 또 워낙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25조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을 지난 7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현금성 복지 이렇게 돈을 뿌려주는 이런 식의 이 재정 씀씀이보다는 이렇게 제대로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타겟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들이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헬리콥터 돈 뿌려주듯이 하면 안 된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현금 살포성 이 프로그램이
25만 원에서 35만 원 지원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재원이 얼마냐? 13조 원에서 약 18조 원입니다. 요즘 하도 조원 하니까 이 숫자가 작아 보이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1년 예산 총액이 12조 원 조금 넘습니다. 즉 25만 원 현금 살포하면은 대한민국 1년 내내 국가 전체의 환경 분야에 우리는 예산보다 더 많은 겁니다. 돈을 그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농업 예산이 25조 원, SOC 예산이 25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번 25만 원 뿌리는 것에 약 20조 원을 돈을 쓴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혈세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이런 접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민생을 챙기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더 보듬어야 되는 예산은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훨씬 더 보강해서 또 집행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네, 근데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최근에 당내에서도 일부 좀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들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를 완전히 반대만 할 수 있느냐, 약간의 수정 대안이라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좀 수정될 여지는 그럼 전혀 없다고 봐도 되나요? 예,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역시 국민들께서는 나라가 평생 세금만 가져가자면 나한테 돈도 돌려주는구나, 나한테 돈을 주는구나, 여기서 사실은 또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재정 집행은 안 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조금 차별화해서 가져간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돈을 부리는 현금성 살포다. 그래서 그런 식의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래서 야당에서도 민생 지원, 취약계층 지원하자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헬리콥터 돈 뿌리는 식의 제안을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 프로그램,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시라. 돈 뿌리는 프로그램 말고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취약 부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향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곧 예산 편성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함께 협의를 하면서 국민들 삶을 우리가 챙기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수치 근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이 경제적으로 걱정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증시가 하루아침에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고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해서 이 블랙 먼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러고 나서 이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또 뜨거운 이슈로 부상을 했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께서도 민주당과 같이 합동 토론회를 해보자라고 이 제시도 하셨었는데, 이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했던 거다. 그리고 특히 추경 원내대표께서 좀 직접 발의를 하셨던 법안이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와 지금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또 이 금투세 폐지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야당하고 합의해서 내년 시행 전에 폐지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금투세 발의와 관련해서 제가 8년 19년에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정권 거래세와 양도세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어떨까 하면서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역시 그 당시 상황에도 역시 국민들께서 아직 우리가 투자 소득에 관해서 주식에 관해서 세금을 직접 그 양도 소득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크다 이런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20대 냈지만은 21대는 그게 이제 물론 폐기가 됐습니다. 21대 때는 제가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이게 쉽지 않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21대 때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가 됐고, 저는 22년에 부총리가 되면서 우리가 대선 공약으로도 주식 양도세는 폐지를 저희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제가 부총리하면서 폐지가 맞지만은 지금은 우선 상황이 굉장히 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이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몇 년간 유예하자 해서 그때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통계를 보면은 2017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약 한 500만 명 조금 넘었는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가 지난 한 6, 7년 사이에 약 10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해외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장이. 그래서 지금은 주식 시장에 투자자들의 행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변화를 가져오면은 가뜩이나 우리 주식 시장이 자본시장이 취약한데 거기에 관해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고 이 1,400만 명 사실은 전 국민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금투세는 우리가 당초 대선에 공약한 대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 아마 야당도 내년에 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아마 주저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관한 합의는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아까 좀 전에 그 현금 지원 같은 경우는 돈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형식만 다를 뿐이지 그 감세도 역시 그 돈을 뿌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특히 지난번 올해처럼 이제 2004년 국세 수익이 상당히 이제 펑크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 이 감세 정책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특히 이제 법인세 감소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투자로 이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속세나 뭐 이런 측면들도 공제를 확대하는 게 하나가 이제 특히 우리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전반적인 강세 정책의 현 정부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보수 정부 인정돼서 감세를 하는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 우선 감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현 정부에서 감세하는 부분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에 있어서 하위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감세 정책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서민들을 위한 거죠. 오히려 그 감세가. 그리고 또 감세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 투자세 공제 이런 부분에 감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부세나 이런 부분을 이제 흔히 말하는 부자 감세라고 공격을 받는데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종부세는 지금 민주당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부세 개편은.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대선 때 종부세 부담이 과하다 낮추자고 그랬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이걸 다시 부자 감세로 변환을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걸 들고 나옵니다. 일관성이 없죠. 이걸 가지고 또 부자 감세로 공격을 한다. 그리고 투자세 공제, 반도체,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세 공제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돈을 벌고 그다음에 여기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수출을 하고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공격을 하다가 민주당이 최근에 또 어떤 법안을 냈습니까? 반도체 특별법 하면서 반도체 투자하는 데 대해서 대규모의 세 공제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즉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투자를 확대시키는 이런 식의 감세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세를 하려고 그러면 소득세를 또 낮춘다든지 부가세를 낮춘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큰 감세 정책이고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인세가 세계적으로 보면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전 세계가 법인세를 조금 낮춤으로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바로 이런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를 가지고 부자 감세라고 논하는 국제사회는 전혀 없다.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역대 진보 보수 정부는 할 것 없이 전부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가세를 지금 올리는 것은 소득의 역진성, 즉 서민들의 민생을 어렵게 하고 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건드릴 수가 없고 소득세는 우리가 약 35%가 우리 소득세를 여러 공제 등으로 인해서 한 번도 내지를 않는 이 구조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다만 이것이 민생 안정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손을 뗄 수가 없는 부분이고,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감세 정책은 대개 민생 안정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거나 미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또 중산층의 비정상적인 징벌적 과세 부분을 조정했던 부분들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감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역시 그 경제 현안에 접어드니까 우리 원내대표님, 우리 추 대표님 설명이 아주 명쾌하고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현안도 있는데 우리 방송사법 문제는 우리 MBC 김경태 국장에서 질문해 주시죠. 대통령께서 어제 19번째 거부권 행사하셨고, 여야가 또다시 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그 방송법 개정 문제에 관해서 이른바 특별 다수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야가 이미 이 특별 다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놓은 상태인 거 혹시 아시는지? 뭐 합의는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법안들이 제시가 되고 한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2016년이죠.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박홍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162명이,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162명이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임면 제청 이런 거를 3분의 2 특별다수제로 가자고 했고, 4년 뒤에 박성준 의원님께서 또 역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죠. 미래통합당으로 야당일 때 똑같은 사실상 90% 이상 동일한 법안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4년의 시차를 두고 여야가 지금 동일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차만 제거한다면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지금 이 방송법 문제를 놓고 이제 필리버스터도 하고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계신데,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답답하단 말이죠. 어때 좀 돌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공정방송 그리고 중립적인 우리가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방송에 있어서의 이 지배구조가 정말 문제냐, 현행 법에 의해서 이 지배구조는 소위 말해서 영국 BBC, 독일의 공영방송, 미국의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지배구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운영자 그리고 그 안에 세부 운영과 관련된 방송 보도 편성, 그 지침의 준수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지배구조의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문제의 본질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배구조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시행이 됐고 현행도 그대로 있고, 만약에 이런 형태가 문제가 되면은 영국, 미국, 독일도 다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공정보도 지침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보도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편향성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성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특별 다수제 논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특별 다수제에 관해서 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칫하면은 소위 말해서 여당이 중심이 돼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지배구조를 이제 야당이 기본적으로 일정 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과연 사장 임명이 가능하겠냐, 사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이 공정성과 함께 방송의 경쟁력 부분도 있습니다. K 컨텐츠 드라마, 옛날에 MBC, KBS 좋은 드라마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더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OTT에 다 밀려서 지금은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로 K 컨텐츠에 관한 이런 숙제도 있습니다. 제대로 경쟁력 있는 방송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유능한 또 방송사 경영진 지배구조도 와야 된다. 확립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소위 자칫 합의가 없으면은 발목 잡힐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 논쟁, 특히 특별 다수제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그럴 소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 위에 테이블에 놓고 논의는 해볼 수는 있지만은 이게 너무 집착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또 산으로 갈 우리가 이거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제가
좀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도적 문제죠. 지배구조의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16년하고 20년 그 개정안이 발의될 때 법안 취지 자체가 뭐냐면 방송위원회 구성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하기 어렵다. 이게 바로 이 개정안의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가 공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점으로 한 이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건데 지금 추 원내대표님께서는 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예, 문제의 본질을 자꾸 지배구조에 우리가 너무 천착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무리한 저희들은 악법이라고 규정합니다만은 방송장악사법 일방 처리 통과됐고 또 대통령 제의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 특별다수제 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청와대에서 한 얘기가 사장을 뽑을 때 2사 3분의 2가 찬성하기가 쉽지 않고 이래 되면 아예 사장이 선출되지 않거나 무색무취하고 양쪽 다 눈치를 보는 경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선출되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그 당시도 그런 이야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너무 지배구조 이거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정한 방송, 공정방송 보도 준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현재 형태가 과연 제도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너무 과도한 편향된 인사가 또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예, 저는 뭐 그 진영의 어떤 시각을 떠나서 지난 정부에서는 걔도 여당이 다수당이었단 말이죠. 그때 문제 있었고 그때 법을 개정해가지고 했으면 뭐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나, 그런 좀 있어요. 그때 문제 있으면 그때 그때는 뭐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 문제는 요 정도 하고요. 저뭐 사회적 현안이긴 한데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많잖아요. 그 정부가 대책 뭐 저출산부까지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혁신적 대책이랄까 이런 좀 체감적인 그런 게 와닿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혁신적인 대책, 뭔가 저출산의 이 경향성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진작에 안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초반부터 지금 20년 이상 돈 30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서 나타난 결과는 세계 최저의 저출산율입니다. 0.6명 됩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재원 투입도 선택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도 좀 확실히 정리를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선 이 정책을 끌고 가는 이 구조에 있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저출생 대응 수석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제는 초점을 하나는 역시 이 가족에 대한 일방적인 지출, 현금 지출, 이것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어떤 학문적인 이 근거, 이 결과도 없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문화적인 차원에서 물론 뭐 재정 지원은 일정 부분 계속 받쳐줘야 되죠. 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하나는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해야 되겠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 하나는 또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결국 교육 그리고 돌봄, 즉 교육 보육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주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많은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가 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는 아동수당도 하고 지금 앞으로도 뭐 계속 할 겁니다. 저희들은 복지 차원 플러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양육비 부담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동수당 이런 거 하는데, 미국이 출산율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아동수당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무슨 가족적인 지출, 가족에 관한 예산 지출이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 데 능사냐, 그것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들도 많이 어우러져 있다. 사실은 우리는 문화적인 우리 인식, 이런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의 이 형태도 지금 유럽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 또 우리 문화 제도적인 이 환경의 차이 때문에 전향적으로가지 못하는 부분 등등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영역, 일괄적인 양립, 보육, 교육, 그다음에 주택, 주거, 출산 이런 부분에 관한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접착 극복에 나서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뭐 단순적인 걸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말 복잡하고 복합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 전환에 우리가 함께 전 사회 계층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